삶을 견디는 기쁨, 영원히 건네는 목소리, 작은 기쁨,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선인들이 쓴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여행담을 읽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일전에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관한 시선집을 읽으며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버리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겨우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여가 시간에도 서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일을 할 때보다 신경을 덜 쓴다거나 덜 피로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이라도 찾아간 사람은 뜨거운 열기에 몸은 달아오르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뻑뻑해진 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온통 힘든 기억들만 머릿속에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를 볼 때에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별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맛을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도 꼭 하고 싶다. 결국 내 말의 핵심은 절제이다. 굳이 어느 오페라 공연의 초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간지를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유행이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정기 관람권을 끊어두기는 했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극장에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는 매주 시간에 쫓겨 극장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둘러보는 일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쪼개어 몇 점의 대작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간 서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몇 번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스스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 사랑,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 기쁨들 중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기쁨이다. 현대를 살아가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에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흩어볼 뿐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걷는 길에 이따은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335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 올린 여인의 머리.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뜬 사람은 거리를 걷는 도중에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은 채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들을 보지만 눈은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맑아진다. 설령 내 흥미를 끌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생긴 것들이라도 모든 산물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감춰진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내다보이는 쪽 운동장에 나와 놀고는 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글쓰기에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승마학교나 닭 훈련소 같은 곳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집 벽 등의 단색 평면에 비치는 빛의 변화를 한 번쯤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사물을 보며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것 말이다.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과 그로 인해 얻은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깨어 우리의 삶을 엮어나간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전전긍긍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며 항상 따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친 몸을 수스르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절대 잊지 말라.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주리라. 오 가슴이여, 그대 스스로를 위로하라.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워도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너를 감싸줄 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리니 쉴 새 없이 헤매던 방랑객에게 그것은 침대요 관이 되리라. 낯선 손길이 마련해준 그 안에서 그대는 마침내 쉬게 되리니 흥분한 가슴이여 잊지 말라. 그 어떤 기쁨도 진정으로 사랑하라.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전에 아픈 통증까지도 사랑하라.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주리라. 무의의 미학. 정신적 노동마저도 오랜 전통을 잊은 채 멋도 잃고 그저 거칠기만 한 공업 세계를 닮아가고 학문과 학교는 우리에게서 자유와 개성을 가차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얼른 유아기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쉴 새 없이 달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세태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아름다운 예술이 그랬듯이 적당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향유하던 무의의 미학도 아득하게 멀어져만 갈 뿐이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고는 하던 것을 그 누구보다 잘했던 시절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기 서구에서는 예술의 경지로 게으름을 부리곤 하던 것이 몇몇 호사가들만 누릴 수 있는 짓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서구 사람들이 동경의 눈빛을 띠며 동양을 바라보고 시리아와 바그다드에서 약간이라도 무의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애를 쓰고 그 간절한 마음만큼 인도에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진지함과 몰입을 체험하기 위해 부처의 성지를 찾아가는 등의 힘겨운 노력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동양의 역사책에서 차가운 성벽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궁전에 관한 글을 읽으며 느꼈던 그런 마법 같은 기분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가까이 있는 장소를 찾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책은 펼쳐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지기만 한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터키의 전래동화나 아랍의 천일야와 혹은 앵무새의 책이나 데카메론과 유사한 구하기 힘든 동양의 유서 깊은 책들을 보며 묘한 기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일까? 파울 에른스트 같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작가가 왜 동양의 공주 같은 작품을 쓰면서
왜 그토록 좁은 길을 걸으며 오래된 형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오스카 와일드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상상의 세계, 그곳으로 자꾸 도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몇몇의 동양학자들의 도서를 제외한다면 내용면에서는 그 두꺼운 천일야화가 그림 형제 동화에 어떤 단편이나 중세 기독교 신화와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읽는다. 그러고서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서 금세 잊어버리고는 다시 책장을 잡으며 똑같은 기쁨을 맛본다. 왜 그런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그 이유를 동양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학적인 판단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 그래도 우리 문학에서 타고난 이야기꾼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문 마당에 왜 유독 우리는 동양의 문학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만을 추앙하는 것일까? 잘 쓰인 작품을 읽는 기쁨이 크다는 것이 이유일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심리적으로 감성적인 자극만 찾으려 들기 때문이다. 우리를 마법의 사슬로 올가매는 동양 예술의 배경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동양적인 느림의 미학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여유로운 기질이 예술로 승화 발전한 것이다. 아라비아의 이야기꾼들은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에 다다르면 공연히 시간을 끌면서 궁전의 화려한 장식 혹은 보석을 매달아 예쁘게 만든 말의 안장, 수도승의 덕망이나 진정한 현인의 완벽함을 세세한 묘사를 통해 표현한다. 그들은 왕자나 공주가 결정적인 한마디 말을 던지기 전에 그들 입술의 움직임이나 붉은 빛깔에 대해 말하고 아름다운 하얀 이와 이글이글 타오르는 강렬한 눈빛, 겸손하게 아래로 향하는 눈빛과 깨끗하게 잘 손질한 손의 움직임, 그리고 발그스름한 빛이 나는 손톱과 손가락에 끼워진 반짝이는 보석 반지를 묘사한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는다. 요즘 독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바심을 내거나 줄거리만 빨리빨리 읽어내려는 성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의 감격에 겨워하는 젊은이들의 기쁨이나 불행에 처한 건축업자의 자살 이야기에 열심히 귀 기울이는 것처럼 그저 동양에 살고 있는 늙은 운둔자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한없는 부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시간도 많고 그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은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나쁜 사람의 비굴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기꺼이 하룻밤과 오전 시간을 할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절반 정도를 들었을 뿐인데 자정 무렵이 되어버리면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안락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잠자리에 든다. 그들은 시간의 백만장자다. 그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처럼 1시간, 하루 혹은 일주일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으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느샌가 인내심이 많아진 것을 느끼고 이 이상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를 내심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의의 신이 우리를 마법의 지팡이로 치유해주는 큰 마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인류와 문화의 고향 같은 요람을 찾아 순례를 떠나고 공자나 노자 같은 위대한 스승이 들려주는 가르침에 무릎을 조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성한 무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이다. 산 꼭대기에 앉아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달이 지고 해가 뜨는 조용한 흐름을 끊임없이 감지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걱정을 다 잊게 해준다는 바쿠스나 달콤한 잠을 취하게 해준다는 해시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애석하게도 우리 서양에서는 시간이 아주 작은 단위로 나뉘어졌고
그 하나하나가 돈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아직 시간이 나뉘어지지 않은 채 도도한 물결이 되어 세상의 갈증을 채워주고 바다의 소금이나 천체의 불빛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채 흐르고 있다. 인간성을 짓밟아버리는 이 시대의 공업과 과학에 그 어떤 충고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공업과 과학이 인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파산지경에 이른 문화라는 섬의 한가운데에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해 가려는 우리 예술가들은 유서 깊은 법칙을 쫓아가야만 한다. 우리에게 인간성은 사치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삶을 위한 공기이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다. 여기에서 내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쓰는 힘의 근원을 알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을 쌓아 올리는 것을 꼭 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그들은 잘 지은 건축물의 천장이 벽과 어울리고 지붕이 기둥과 잘 맞는 것처럼 확실하고 의미 깊은 관계의 기본 원칙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저급한 행동이나 표현을 삼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술가들은 가끔이라도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는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새로 깨달은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숙성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꾸만 다시 자연스러운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다시 어린이가 되기도 하며, 자신을 땅에 버시오 형제라고 생각하며 식물과 바위와 구름을 느껴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글을 쓰는 사람이든 혹은 집을 짓거나 시를 쓰는 사람이거나 간에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정한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다. 새로 화첩을 펼쳐놓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내면의 준비가 덜 되었다면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며 예술적인 구상도 해본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벌컥 화를 내면서 자신은 결코 어떤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버리고 화가가 된 것을 후회하다가 급기야는 작업실 문을 닫아버린 채 유유자적하며 설렁설렁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의 청소부를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계획했던 것이 난간에 부딪힌 시인이라면 애초에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을 그리워하며 한번 써놓은 단어나 문장 전체를 아예 다 지워버리고 글을 새로 쓰기도 하다가 그것마저 불구덩이에 집어넣고는 전에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떠오르던 구상이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동시에 자신의 열정과 감정이 갑자기 자질구레하게 보이고 참되지 않게 보이며 그것은 순전한 우연이었다고 자책하면서 이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 비슷한 고통을 겪은 화가처럼 거리의 청소부를 부러워하게 된다. 다른 예술가라고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삶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그런 식으로 흘려보낸다. 지극히 드문 몇몇 사람만이 공백기 없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지만 텅 빈 무의의 휴지기가 생겨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속세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나 동정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이 아주 작은 창작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일단 작업을 시작한 화가가 왜 붓을 잡은 채 계속 일하지 않는지, 왜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지, 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작업실에 틀어박혀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